네. 그 보면 이제 조금 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거. 뭐 빅스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차례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뭐 어차피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봐야 할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일단 당장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를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 그리고 모든 경제를 하는 사람, 언론인, 저 같은 기자를 포함해서요. 다 보고 있는 게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이게 걱정입니다. 대충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면 진짜 월 말에 있을 연준이 빅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뭐 전보 스텝을 할지 뭐 이게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보면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7% 그리고 4월 이후 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그래서 지난달에 0.75%포인트 올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물가가 잡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8.8%, 9% 무슨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보 스텝이라고 불리는 1%포인트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오늘 밤 9시 30분에 8.8%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통 많이 예상을 하더라고. 이거는 전월에 8.6%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전보 스텝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9%포인트가 넘게 9%가 넘어가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8.8%가 나오면요. 1981년 12월 이후 41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이고요. 9% 물가가 나오면요. 8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6월에 이렇게 물가가 높게 나오면 더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죠. 안 그래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금리 올리면서 자산시장이라든지 되게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미국 물가가요. 8에서 9% 올랐던 1980년대 초 그때 이제 폴 보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넘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잡았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발칙한 역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때 차이점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때 이거 얘기했었을 때도 아직 자이언트 스텝하고 뭐 그렇게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차이점 그때 당시에는 실업률이 무려 1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용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를 봐서 더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오늘 9시 30분 속보치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해도 금리 자체가 고금리. 그렇죠. 금리 자체는 고금리가 아닌데 항상 변동성이라는 게 되게 경제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2.25%가 뭐 중금리는 아니지만 이것도 뭐 나중에 잠깐 나오겠지만 내가 내야 될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면 부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이면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고요. 뭐 졸지 말고 자자님의 뭐 말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최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최근 추세에 비해서 되게 금리 상승이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 변동성이 큰 거는 언제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천천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 우리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결국 물가 상승,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가를 이렇게 막 올렸었던 원흉이 있어요. 그 원흉이 뭡니까?
바로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죠.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뭐 이런 거는 그냥 차치하고 어차피 계속 나왔었던 얘기니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도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현재 보면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하면서 100달러 선이 무너졌다, 회복했다, 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보면 브렌트유가 선물 가격이 7.61달러 내려서 99.49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이거 4월 11일 이후 최저치. WTI도 8.25% 하락하면서 95.85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사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100달러가 무너졌다, 올랐다가 중요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00달러는 고유가예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요, 20달러만 넘으면 이유는 다 수익입니다. 셰일 오일도 40에서 50불만 넘어가면 다 수익입니다. 얘네들이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 산유국들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좀 낮춰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별로 낮춰줄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연료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호황이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박연 세일이에요. 그리고 오펙이 오늘 또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오펙 내년 세계 석유 공급량 하루 100만 배럴 부족할 것으로 전망.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증산 많이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년에도 너네 100만 배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100달러의 고유가는 한동안 유지가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0달러는 언제, 그리고 고유가는 언제 깨지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유가가 팍 죽었을 때 생각해 보시죠. 16년 정도 한번 돌아가 보시면 갑자기 증산이 확 되거나, 그때 막 셰일오일 나오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수출국 되고 막 이러면서 경쟁이 붙으면서 확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공급이 확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격이 깎이는 건 수요가 없으면 돼요. 장기 침체가 오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원래 저유가의 저주가 되게 장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저성장 시대였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저성장 시대가 되면 유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장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100불 정도밖에 안 깨진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오펙 역시 별로 그렇게 많이 공급을 늘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고 오펙 그 나라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부탁할 건 하나죠. 증산 좀 하자. 그렇죠? 야, 나 곧 중간 선거도 있고 물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증산 좀 하자.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별로 관계도 안 좋고요.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핵사찰 문제라든지 이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물통을 안 가져가지고 물을 잘 못 마시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달러가 정말 올해 내년 초 정도까지는 그 국제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뭐 100불이 언더, 80불, 90불 이것도 보면 그냥 고유가예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5%는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확 높아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100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치,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높은 수치예요. 고유가요. 그리고 변동성이 되게 적어요. 110불에서 100불, 예를 들어 95불, 120불, 요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속타는 게 없어요. 떨어져도 별로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떨어질 것 같아도 내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계속 비싸게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에 가격을 냈었을 때 고유가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생각보다 침체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유국들은 침체가 오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내릴까? 절대 안 그렇죠.
땡길 수 있을 때 확 땡겨 놓고 그걸로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도요. 사는 사람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달러 인덱스가요 108을 넘겼었습니다. 200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달러의 강세가 보이면 우리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사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 달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이게 원유 가격이 내려간 것, 지금 100불이 깨졌다는 걸 실제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예를 들어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증산을 하자 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미국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행동, 중간선거라든지 이런 거와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이번에 사우디 방문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과연 이어질까? 하지만 어찌됐건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하면 원유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과 관련된 가장 큰 이벤트가 이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는 게 당연히 7월 말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발표겠죠. 0.75가 올라갈까요? 1이 올라갈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1을 올릴까요? 아니면 1보다 더 올릴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올라간다라고 깔아놓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려스러운 게 그냥 간단히 해서 두 가지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심각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돼. 그러면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리고 더 빠른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아져요. 이게 먼저 우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금리 이렇게 역전차를 수용을 한다. 그리고 예전에도 금리 역전된 적이 있었는데 별거 없었어. 자금 유출 없었어. 그랬는데 자금 유출은 언제라도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역전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보시죠.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3번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0.25씩 3번만 올려도 0.75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올 연말이 끝나면 3%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1% 정도였잖아요. 2%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1분기 말에 가계부채가 한 1,900조 정도 됩니다. 1%포인트 올라가잖아요. 그럼 1년에 이자만 19조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한 2,300만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1%포인트 올라가면요. 1년에 90만 원 정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2%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 금리만큼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구당 우리나라 전체 모든 가구가 1년에 이자만 2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저는 월급쟁인데요. 작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한테 이자 200만 원 1년에 더 내.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아니라 이자만 200만 원을 더 내. 그러면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그것도 20년을 앞으로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씩 20년을 더 내면 얼마예요? 이거 4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계산을 한번 해놓은 게 있어요. 대출금리가요. 최대 2%포인트를 상승했었을 때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 평균 이자 비용이요. 약 256만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거 고소득층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냐면 상위 30% 평균을 잡은 겁니다. 이자 비용이 현재 이 사람들이 524만 원이거든요. 이게 780만 원 정도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 거의 8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2%포인트가 올라가면.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포함되는 중년층 50대 이자 비용은요. 2%포인트가 올라가면 351만 원에서요. 52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0만 원 정도 오를 거라고. 52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굉장히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더 계산도 해보고 취재도 하고 있거든요. 좀 이게 마무리가 되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금리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렸을 때는 이렇게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가계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 구성원도 중요한 경제 주체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잖아요. 이게 또 계산이 된 게 나왔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대한상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대한상이 자료를 중심으로 그냥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좀 찾아야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포인트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내야 될 돈이 얼마 1%포인트를 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 규모가 약 한 7.8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대요. 1%포인트가 올라가면 대기업이 2.3조 원의 이자 부담이 있고 중소기업은 5.5조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8조 원. 근데 우리 한 2%포인트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은 한 4.6조 원, 중소기업은 11.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작을수록 더 힘들고. 왜냐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이게 이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당연히 더 높고 담보도 그렇고 없고 이렇다 보니까 더 높은 건데요. 이것도 그때 같이 정리를 해서 기업이랑 가게 다시 한번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본 유출 우려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자본 유출 우려는 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투기 자본, 국제 투기 자본의 흐름을 한번 좀 보면요. 미국 국공채를 투자를 하고 미국 회사채, 미국 주식, 부동산, 신흥국 채권, 신흥국 주식 이 정도의 흐름으로 보통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이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호황일 때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릴 때는 이렇게 신흥국 주식 그러니까 뭐 이머징 마켓 주식으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긴축이 되면 정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신흥국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그래서 엄청 많이 빠졌고요. 다른 신흥국들 주식도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신흥국 채권도 빠질 거고 미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 채권 시장까지 결국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정해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20조 원이 빠졌습니다. 바로 타격이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래도 채권 시장은 조금 상황이 좋았어요. 이게 2022년 5월 자료를 보면요. 외국인의 상장 채권 매수 순 투자 규모가 1조 3,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이때 당시 채권 시장이 17개월 연속 투자가 들어오던 시절이었어요. 5월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6월 달부터요. 본격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6월 달부터 어떤 게 있었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다는 6월부터 순회수로 돌아가 버렸어요. 6월 기준으로 상장 채권 10조 5,430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11조 4,770억 원을 만기 상환했습니다. 9,340억 원입니다. 자, 채권은 주식이랑 좀 다르죠. 만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는 건요. 만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투자가 일어난다는 건데 재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회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채권 투자는요. 대부분 99% 이상이 우리나라 국공채에 투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공채 신용등급이요. AA 안정적. 일본보다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우리나라 국채가 미국보다 채권도 이자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계속 몰렸겠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국채도 되게 안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미국 채권이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은 좀 낮을 수 있는데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뭘 사겠습니까? 저 같아도 미국 걸 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경제 구조에서는 신용등급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더 쉬울 거고요. 미국보다 국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규모로 봤었을 때 미국 채권이 더 안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도 슬슬 이제 돈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10년물이 3.3 정도였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게 미국은 한 2.9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슬슬 이제 미국 채권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내 채권이 당연히 미국 채권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금 유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정말 기름을 붓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나라 이율도 미국보다 많았을 때는 원화 약세가 예상이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있어. 원화 강세로 바뀌면요. 이자도 받고 환차익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6월부터 원화 약세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지금은 오늘도 1,300원이 넘고 연말에 1,370원이다, 1,400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자 그거 좀 더 받겠다고 환차익을 포기합니까? 환차 손을 당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준은 달러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 약세가 심해지면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이 매력적인데 원화 약세 때문에 힘들어. 그 말은 뭐예요? 원화 약세가 꾸준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외국인들이 보기에 원화 약세가 계속 될 것 같으면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원화 약세됐었을 때 돈 빼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낫지. 더 떨어지기 전에 가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예를 들어 환율이 반등하는 시점은 이런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채권 시장이 좀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원화 강세로 좀 돌아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미국같이 워낙 이게 쭉쭉 내려가기 때문에 올릴 때도 쭉 올리고 내릴 때도 쭉 내리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폭이 심하면 그런 금리만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다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돌아오면 그때 워낙 강세가 좀 돌아오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전보 스텝을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빅 스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기준금리가 2.25%가 됐는데 이게 또 다들 금리 하면 증권시장, 증시도 영향이 있는데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좀 이렇게 관심도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2.25%가 좀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2.25가 되면 신용이라든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4%가 넘어갑니다. 하한선이. 예전에 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서 아마 4%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4%라는 숫자가 주는 게요, 굉장히 좀 큽니다.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 빌렸을 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통위가 3번이 더 있는데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런 대출금리 상승은 더 높아질 텐데 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전망 같은 거 지금 좀 조사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좀 숫자도 좀 계산도 해보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다 한번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좀 준비한 건 다 됐는데요. 좀 여쭤보는 거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유값이 휘발유값 따라잡은 이유도 알려주세요. 자세히 여기 잘 됐네요. 경유값이 원래 더 비쌌는데. 네, 경유값이 원래 더 비쌉니다. 이게 국제 경유 가격, 국제 휘발유 가격이라고 해서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들어오는 그 가격에 표준이 되는 게 있어요. 싱가포르 가격인데요. 여기 보면 원래 경유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경유가
더 쓸모도 많고요. 그래서 휘발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운송수단에 많이 쓰는데요. 경유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수요도 많고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더 비싼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HSJ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유류비, 그러니까 유류세라고 하죠. 유류세가 휘발유가 훨씬 비싸요. 휘발유가 한 50%가 좀 넘고 경우가 한 30%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싼데 유류세 인하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유류세 인하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50%, 30%에서 예를 들어 뭐 30%를 깎고 50%를 깎고 여기 30%에서 30%, 50%를 깎았을 때 휘발유가 오히려 더 많이 깎여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더 싸져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경유 가격이 역전을 하게 됐고요. 실제 해외 나가서 한번 잘 보시면요. 경유 가격이 더 비쌉니다. 주유소에서. 저도 그래서 저번에 출장 나갔을 때 많이 봤거든요. 호주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경유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원래 경유 가격이 더 비싼 게 맞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에너지 시장 감시단에서 뭐 매주 자료를 내요. 거기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휘발유 가격 동향, 경유 가격 동향을 한번 보시면 주유소와 정유소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 유통 마진이라는 명목으로 남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7년부터 제가 쭉 예전에 한번 통계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 마진이 조금 적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마진의 폭이 유통 마진, 그러니까 유통 비용을 포함한 이게 굉장히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20원, 30원 이 정도 했으면 지금 1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3배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는 뭐 운송비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가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뭐 그런 추이 같은 거 궁금하시면 직접 가셔서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은 금리가 높아지는 거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원래 가격 자체는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해지니까 비싸게 팔려고 채권 금리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저 채권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리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살아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여기 고속증식료와 사용료 해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고속증식료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용료 해결료의 양을 줄인다. 그리고 더 많이 연소를 시킨다.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건데요. 좀 더 준비를 해서 이것도 그러면 에너지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요. 많이 와주세요. 직접 들으면 좀 더 재미가 없을라나? 근데 저희가 어차피 이게 또 클립 형태로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아마 라이브를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에 발칙한 경제가 좀 바꿔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좀 한 명 위주로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 기자들이 각자 하고 싶은 통로가 좀 발칙한 경제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지은 기자가 하는 ESG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가려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ESG 댓글을 보다가 어떤 분이 우리 다음 행선지를 맞추신 분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주요 스타트업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이렇게 현장물도 좀 만들 거고요. 스튜디오물도 약간 좀 변화를 조금 줘보려고 합니다. 혼자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거 말고 각자 2명, 3명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말고 각자 하는 얘기 말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형식의 스튜디오물도 하나 올라갈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끌어 가는데 좀 많이 참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댓글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또 답변도 아는 만큼,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조사도 하고 취재도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 숙제로 한 명씩 더 구독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도 여기 오신 10분은 정말 찐 팬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명씩만 해서 저희가 늘어나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